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평범한 주부이자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친 세월이 꽤 오래 흘렀네요. 돌이켜보면 힘든 순간들도 많았고 집에서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힘이 돼준 건 바로 남편이었죠. 힘들어서 포기할 것 같은 순간에도 꿋꿋하게 저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동료 선생님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저랑 공통 분모가 참 많은 사람이었죠. 외제차 영업사원이었던 남편도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저랑 대화가 잘 통했어요. 나이도 2살 차이로 큰 위화감 없이 금세 친해질 수 있었고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큰 싸움이 없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니까 양가 어르신을 뵙는 일도 자연스러웠고 제가 본 시댁 어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분들이었죠. 이렇게 좋은 분들이 멋진 아들을 키워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 인사드리던 날에도 어머님은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좋은 말만 해주셨죠. 요즘 우리 큰아들이 차만 팔 줄 아는구나 했는데 이렇게 사람 보는 눈도 있었네. 어디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를 만났을까? 애들 가르친다고? 네, 어머님. 중학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유, 똑부러지네. 우리 아들 잘 부탁할게. 어머님은 저에게 아들을 잘 부탁한다며 손을 쓰다듬으며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댁 어른들을 보면 남편이 부모님을 꼭 닮아서 성실하고 바른 사람으로 컸구나 대번에 알 수 있었죠.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들까지 낳으며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서 평화롭던 시댁은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바로 도련님, 아니 서방님과 결혼한 동서 때문이에요. 와, 시간이 지났어도 인연 얼굴을 생각하니 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만 같네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은 제 남편과는 10살 차이가 나는 늦둥이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도련님이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한다고 시댁 식구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며칠 후 도련님이 데려온 동서의 첫인상은 정말 곱고 참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줍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천상 여자 같았죠. 어머님도 정말 좋아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곱기도 하지. 홀몸도 아닌데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너무 뵙고 싶었어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는데 편히 먹어요. 임산부가 너무 오랜만이라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모르겠네.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많아서 제가 뭐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처럼 2살 차이가 나는 도련님 부부를 보니 막내 여동생이 생긴 것처럼 기뻤어요. 아버님도 드디어 자식 농사 끝났다며 정말 좋아하셨죠. 궁금한 게 많으신지 질문도 많으셨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못 다니면 답답할 텐데 자주 놀러와. 시댁 가까우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전화만 해. 이 시아버지가 다 사줄게. 시아버님은 호박이 넝굴째 굴러온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임신을 했으니 식은 좀 미루더라도 살림부터 합쳐야 했죠. 도련님, 아니지,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 그 후 서방님은 살림을 합치고 몇 달 후 무사히 결혼식까지 끝냈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서방님네 부부가 온다길래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시댁에 다 모이는 날이었죠. 근데 그날 정말 참하고 착할 거라고 생각했던 내 예상과는 달리
동서의 생각지도 못한 돌발 행동들이 시작되면서 저와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죠. 당시에 초등학생이던 아들이 학원 끝나는 걸 데려오다 보니 조금 늦어서 서둘러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희 가족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저희도 지금 막 도착했어요. 누군가 반갑게 부르길래 보니까 바로 서방님이더라고요. 동서는 제법 배가 나온 모습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눈이 저희 부부가 주차했던 곳으로 향하더니 톤이 올라간 목소리로 뜬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머, 아주버님, 차가 정말 멋있어요. 외제차죠? 아,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서 직원 할인받아서 산 거예요. 그러셨구나. 저희도 아이 낳고 하면 좋은 차가 필요한데 아주버님한테 부탁 좀 해야겠어요. 남편은 외제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직원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서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크고 튼튼한 차를 구매했죠. 동서는 본인들은 경차를 타면서 우리가 외제차를 타고 오는 걸 보고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어떻게 다 같이 들어와? 잘 됐다. 다 같이 먹을 수 있겠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저 일찍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는 눈 감고도 차리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는 배가 제법 나왔네. 몸도 무거울 텐데 어서 앉아라.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그런지 즐거워 보이셨습니다. 서방님이 여행에서 있던 이야기도 듣고 선물도 열어보면서 시끌시끌한 저녁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서로 근황을 묻던 중 어머님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듯 물으셨어요. 예, 큰애야. 내가 아까 낮에 시장 갔다 들었는데 너네 아파트 어제 불났다며? 너네 집은 괜찮은 거야? 아, 어머니 별거 아니에요. 저희 앞동에서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금방 소방차가 와서 큰 사고는 없었어요. 소방차가 와서 그런지 다들 큰 불인 줄 알았다니까요. 천만다행이네. 이렇게 어머님과 전 어젯밤에 대해 말을 하고 있는데 불쑥 동서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형님네 집은 어디예요? 우리 집? 여기 사거리 지나서 있는 아파트야. 제 말을 들은 동서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아, 거기 알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임대 아파트 아니에요? 지은 지 1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거기서 애 낳고 키우고 다 했어. 아,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구나. 저는 외제차 몰고 다니시길래 좋은 집에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뭐? 제가 임대 아파트 산다는 말에 동서는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묘하게 동서의 표정이 바뀐 걸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기분이 많이 나빴지만 어른들도 계시고 해서 그날은 넘어가려고 애를 썼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저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고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먹었어요. 제가 치울 테니까 거실에서 쉬고 계세요. 이걸 혼자 어떻게 다 치워? 혼자 힘들어서 안 돼. 어머님이 치우시기까지 하면 제가 체할 것 같아서 그래요. 얼른 가서 쉬고 계세요. 동서하고 제가 치울게요. 이럴 때 써먹으라고 며느리들이 있는 거예요. 어서 가서 쉬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며 동서에게 같이 치우자고 눈치를 줬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처구니 없는 얼굴로 제게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님, 저 임신했잖아요. 그런 거 못해요. 오래 앉아 있었더니 꼬리뼈도 아프고 저야말로 거실에서 쉬고 있을게요.
그러니 오늘은 형님 혼자 고생 좀 하세요.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동서는 그렇게 말을 하며 어머님 옆으로 가더니 몸이 힘들다며 소파 밑에서 누워서 TV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어른들도 다 계시는 곳에 누워서는 본인이 보고 싶은 채널들을 돌리면서 혼자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리모컨을 뺏어서 당장 일어나 상 치우라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번 또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갔어요. 속으로 너 언제 한번 걸려봐라. 이 마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꾸역꾸역 상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뒷정리까지 다 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고 힘겹게 다 치우고 나서 이제 좀 저도 거실에서 쉬려고 할 찰나에 이 눈치코치 없는 동서녀는 제게 심한 모욕감을 주는 거 있죠? 형님, 혹시 후식은 없어요? 밥 먹었더니 시원한 게 먹고 싶네요. 시원한 거? 한번 동서가 찾아봐봐. 냉장고에 음료라도 있겠지. 에이, 형님, 저는 누워있고 형님은 일어서 있잖아요. 일어나기 힘드니까 냉장고 가서 시원한 것 좀 꺼내주세요. 동서, 나 지금까지 부엌 치우다가 나왔어. 동서는 누워서 TV 보고 있었고, 그럼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동서가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는 건 아니지 않나? 지금 어머님, 아버님이 있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시원한 거 먹고 싶으면 직접 갖다 먹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아버님이 일어나서는 동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내가 갖다 주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들 그러니. 보니까 냉장고에 식혜도 있고 주스도 있는데 어느 거 갖다 줄까, 아가?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동서에게 갖다 주시는데 저는 한순간에 못된 며느리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어찌나 동서가 얄밉게 느껴지던지 임신한 건 축하할 일이었지만 임신 핑계로 집안에서 상왕 노릇을 하고 있으니 제가 천불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10살이나 어린 동서랑 애처럼 싸울 수도 없고 제가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건 동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질러버렸어요. 형님, 혹시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기분 나쁜 건 아닌데 위아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동서는 예절 교육이라는 건 받지 않고 살아왔나 봐.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시부모님들 앞에서 대자로 누워있고. 어휴, 형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갑질하려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편히 누워서 쉬라고 그러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집안 분위기를 깨시는 건데요? 나 참, 임신하면 뇌에도 살이 찌나? 개념이 좀 없는 것 같네. 왜 이렇게 애처럼 굴어? 뭐 애요? 지금 형님 말 다 했어요? 저도 참다 말한 거였어요. 부부 둘만 있는 거실도 아니고 시댁 식구들이 다 있는 데서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말을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제게 따질 때도 누워서 입만 쭉 나와서는 따지는 겁니다. 아무리 개념이 상실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결국 그날은 시부모님이 그만하라고 우리를 말리는 통에 참고 또 참을 수 있었지만 언제 한번 꼭 홍군형을 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마지막까지 기분을 잡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방님에게도 여느 날처럼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했죠. 서방님, 조심히 가세요. 다음에 집으로 한번 초대해줘요. 동서 출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몸조리 잘하고. 알아서 할게요, 형님. 그리고 저희 집은 외부인 함부로 못 들어와서 초대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오늘 그렇게 저랑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어떻게 기분 좋게 형님을 초대할 수 있겠어요? 뭐 기분이 좀 나아지면 그때 봐서 초대하든가 할게요. 동서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올 거야? 신경 끄세요. 올해 임대 아파트 살면서 목소리 하나는 끝내주게 크네요. 기가 막혀서. 동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도 동서보다 더 했고 나이도 동서보다 한참 많아. 그런데 지금 말하는 말투가 그게 뭐야? 어서 사과하지 못해? 아, 끝까지 꼰대짓거리 하기는. 우리 갑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창문을 올려버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동서 말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렸어요. 동서의 행동에 기가 막혔던 남편은 아들과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사고를 친 건 동서인데 상황을 수습하는 건 서방님이었죠. 조금 뒤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는 본인 와이프 대신 사과한다면서 기분을 풀라고 하더군요. 형수님, 제가 죄송해요. 이 사람이 피곤해서 예민해졌나 봐요. 다음에 제가 제대로 초대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가서 쉬세요. 그리고 형한테도 말 좀 잘해주시고요. 정말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서방님도 동서한테 다음부터는 어른들 다 계시는 곳에서 그러지 말라고 말 좀 당부해 주세요. 아무리 임신했다지만 보기가 좋지 않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잘 타이를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렇게 그날은 완전 기분이 상한 채 끝이 났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두고 보자 뼈를 갈기갈기 갈았고요. 하지만 동서의 아나무인 같은 태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언제 한 번은 도련님이 남편한테 어려운 부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돈 4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않고 그냥 힘들다고 빌려달라고 했다고 했는데 저희도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다 보니 한창 돈이 많이 들어갈 때라 큰 돈을 빌려줄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정중히 거절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가족끼리라도 돈 거래는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냉정하게 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돈 문제로 서로 인상 붉히기 싫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건지 더욱더 제게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다 모였던 자리에서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죠. 동서가 출산 예정일을 앞둔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명절이라고 온 가족이 다 모였어요. 설이라 음식도 만들어야 해서 어머님이랑 장도 보려고 일찍 도착했죠. 어머님은 제가 오기도 전에 미리 나물 반찬을 해두셨어요. 그래서 전 전을 담당하겠다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어머님, 저는 제가 부칠게요. 좀 쉬세요. 언제 다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아유, 한다고 했는데 할 게 또 있었네. 쉬엄쉬엄 하면서 해. 아니에요. 어머님이 다 해서 저만 붙이면 되는데요, 뭘. 그래, 고생 좀 하고 있어라. 나는 요 앞에 마트 가서 부족한 것들 좀 사고 올 테니까.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그렇게 어머님이 나가셨고, 어머님이 마트로 나가고 얼마 뒤 서방님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전을 뒤집다 말고 인사를 하러 거실로 갔죠. 오랜만에 본 동서는 누가 봐도 임산부라고 볼 만큼 배가 불러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아들 가졌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은 잊고 더 반갑게 인사를 했죠. 서방님, 금방 왔네요. 동서가 홀몸도 아닌데 오느라 고생했어. 그동안 잘 계셨어요? 빨리 온다고 온 건데 형수님이 더 빨리 오셨네요.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주는 서방님과 아는 체를 하는데 그 사이로 동서는 저를 보는 채 마는 채 하더니 쌩 하고 지나쳐 버리는 겁니다. 제가 황당한 표정을 하자 서방님은 멋쩍은 듯 저희 아들 손을 잡고 거실로 가서 앉더군요. 어이가 없었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글쎄 소파에 앉자마자 힘들었다며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겁니다.
아버님, 저 왔어요. 오는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편히 쉬어. 밥은 먹었니? 오다 보니까 밥도 못 먹었어요. 아버님, 저 너무 배고파요. 그러고 보니까 점심때가 다 돼간다. 큰애야, 우리 점심 언제 먹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날은 아버님도 조금 미웠어요. 온몸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저는 동서를 위해 점심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만삭인 동서한테 배달 음식을 시켜줄 수도 없고 홀몸도 아닌 사람이랑 기싸움하기 싫어서 그냥 한 상 차렸습니다. 어머님이 워낙 손이 크셔서 나물도 넉넉히 하셔서 찌개만 적당히 끓여서 점심을 간단히 차릴 수 있었죠. 동서는 아버님 옆에 딱 붙어서는 아부를 떨면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얄미웠는지 몰라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새해 손주 태어나면 많이 놀아주셔야 하는데 건강하셔야죠. 그래, 내가 막내 며느리 생각해서라도 잘 먹을게. 차린 건 저인데 왜 인사는 저쪽으로 하냐고 아버님께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들도 있는데 엄마가 유치하게 싸울 수는 없어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동서는 최소한의 선마저 넘고야 말았어요. 남편은 어제도 야근을 해서 방에서 자고 있었고 서방님네 부부랑 아버님, 저, 우리 아들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동서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아버님은 동서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죠. 아가, 왜 먹다 말어? 음식이 입에 안 맞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아버님, 저 사실 친구들 중에도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 없거든요. 진짜 태어나서 임대 아파트 주민을 처음 봤는데 형님이랑은 밥 못 먹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 엄마도 집을 보면 사람이 보인다고 임대 아파트 사람들 불쌍하고 남들에게 피해주는 기생충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겠고 같이 식사하는 게 거북해서요. 네, 맞아요. 동서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저를 향해 독서를 내뱉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를 모함하고 힘들게 하는지 아무리 철없고 어리다지만 정확히 이유는 알고 싶었어요. 또 저희 아들도 있는데 불쌍하니 없이 사느니 이게 다 할 소린가요? 당황한 서방님이 사과하려 했지만 저는 이제 가만히 사과만 받고 있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동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설마 그때 돈 4천만 원 빌려주지 않아서 이러는 거야? 그래서 복수하는 거냐고. 어머 형님, 혹시 저한테 자격지심 있으세요? 그깟 4천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거든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가족 간에도 도울 줄도 모르는 남이라는 사실을요. 만약에 형님이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했더라면 저는 1초의 고민도 없이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우릴 못 믿고 매정하게 돈 안 갚을까 봐 거절을 해요? 맞네. 지금 내가 돈 안 빌려줘서 지금 이러는 거. 우리도 사정이라는 게 있고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가족끼리 도와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철없이 행동을 하는 거야? 동서 때문에 작은 서방님이 얼마나 중간에서 난처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됐고요. 그때 우리 친정집이 망하기 일부 직전이라 부탁했었는데 형님이 우리한테 하는 행동 보고 저는 그때부터 형님으로 인정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동서 대접 받을 생각 하지도 마세요. 꿈 깨시라고요.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끼리 돈을 안 도와줘서 섭섭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좋은 명절에 이렇게 막갑할 식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옆에서 듣고만 있던 서방님과 아버님은 작은 동서에게 그만하라고 타일렀지만 꿈쩍도 안 하더군요.
도대체 가정교육은 어떻게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윗사람들은 동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어머님이 오고 나서야 조금은 진정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제가 한 음식 가지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이게 뭐야? 형님, 이걸 지금 전이라고 만드셨어요? 누굴 닮았는지 정말 못생기게 지지셨네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형님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불쌍하네요. 아유, 형님 같은 사람한테 교육을 배우고 있고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되네요. 어머님도 동서가 말이 심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건지 이번에는 동서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얘야, 너 지금 네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디서 배워먹은 행동이야? 어서 잘못했다 말하지 못해?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라니까 지금 네가 선을 넘고 있잖아. 에이, 어머님 장난이에요. 그냥 웃자고 한 소린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형님도 아시죠? 제가 지금 웃자고 장난친 거. 우리 이렇게 기분 좋은 명절에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자고요. 세상에 이렇게 말하며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형님, 요즘 애들 임대 아파트 살면 왕따 당하고 무시받는 거 아시죠? 애 생각해서라도 이사를 가세요. 이건 정말 가족으로서 충고드리는 겁니다. 동서, 우리 집에 신경 좀 꺼. 동서가 생각하는 그런 아파트 아니니까 좀 모르고 있으면 닥치고 있으라고. 네? 임대 아파트도 등급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 아파트에 외제차가 어울리기나 해요? 여윳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그런 차를 굴려요? 제가 부들부들 떨자 서방님은 분위기 파악을 했는지 죄송하다며 동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저를 달래주려고 애를 쓰셨죠. 큰애야, 네가 속이 넓으니까 기분 풀거라. 나도 저 정도로 막무가내 아인 줄 몰랐구나. 나도 지금 속으로 벼르고 있어. 손주만 낳으면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가정교육 처음부터 다시 시킬 거니까 네가 조금만 참어. 네, 어머님. 왜 저렇게 시간이 갈수록 애 같은 행동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보다 작은 서방님이 더 걱정이에요. 저런 동서를 어떻게 데리고 살지. 아유, 그러게 말이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통화를 했었는데 아주 죽으려고 하더라. 비유 맞춰주기 힘이 드나 봐.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니까. 네, 정말요? 그래.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져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갔는데 작은 애는 우리 아들이 바람피고 있는 걸로 오해를 하고 핸드폰 뒤지고 모르는 연락처가 있으면 일일이 다 전화해서 확인 전화까지 했었나 봐. 의부증에 집안일은 아예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얼마나 힘이 들면 혼자 힘들어서 술 먹고 전화를 했겠니. 아휴, 정말 힘드시겠네요. 의부증 그거 아주 무서운 병인데 어머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어요. 어머님은 제게 서방님과의 얘기를 해주시며 조금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무리하게 어른들 앞에서 싸우면 안 될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먼저 손을 내미려고 서방님 부부를 찾으러 나갔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싸우는 것 같기도 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조금 걸어 다니니까 서방님 부부가 바깥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네 사람들도 보고 해서 싸움을 말려야 될 것 같아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가면서도 이게 싸울 일인가 이해가 안 갔지만 임신했으니까 별게 다 예민했겠지. 100번 이해하자 정말 마음으로 노력했죠. 하지만 동서는 저보다 더 억울해 보였어요. 동서, 그만하자. 이 좋은 날 왜 그래? 서방님도 그만하시고요. 기가 막혀서. 형님, 제가 이러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저 그렇게 막 자란 애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큰 줄 아세요? 누가 동서 막 자랐다고 뭐라고 했어? 1절만 하고 어서 들어가. 어른들 다 계시는데 뭐 하는 거야? 제가 신경 끄시라고 했죠? 왜 남의 가정일에 참견이신데요? 우리 부부끼리 싸우지도 못해요? 눈치가 없으니 아직도 임대주택에서나 살고 있지? 동서, 그 입 진짜 안 닥쳐? 이제야 본성이 나오시네요. 어디 임산부한테 욕짓거리라세요? 내가 지금 말 곱게 나가게 생겼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동서? 누가 선생 아니랄까봐 훈계질은. 가서 형님 분수에 맞는 입주민들이랑 겸상하세요. 돈 좀 빌려달라니까 한 푼도 못 빌려준다고 발뺌할 땐 언제고, 보라한 듯이 고급차를 끌고 온 거 저 보라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당신 형수님한테 사과드려. 서방님은 동서를 향해서 소리를 쳤고 동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두 눈 부릅뜨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만삭의 동서를 괴롭히는 고약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기 딱 좋았어요. 서방님의 한마디에 서러웠는지 동서는 눈물이 그렁그렁 져서는 택시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경우인가요? 서방님은 이번에도 제게 연신 사과를 하면서 푸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힘들다며 제 앞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보는 모습이었어요. 형수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행동들이 저렇게 철이 없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서방님, 힘내요. 어쩌겠어요. 왜 제가 모르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제가 이건 부모님한테도 쪽팔려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저 사람이 사고를 이만저만 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4천만 원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글쎄 처갓집에서 어떤 사람한테 사기를 쳐서 그거 합의 보려고 금액이 부족해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부탁을 한 거고요. 근데 그 돈을 빌리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어찌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어떻게 해요? 글쎄 이 사람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줬더라고요. 그 째까는 집으로 말이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캐피탈에 대부업에 돈 빌려서 처가집 다 갖다 주고 그 이자 갚는데 제 월급 다 나가고 그것도 모자라 명품은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 카드로 글쎄 얼마 전에는 8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쇼핑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 미치겠어요? 뭐라고요? 그 비싼 가방을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는 내가 무슨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해를 해서는 제 핸드폰 다 뒤지고 회사까지 와서 잠복하고 있고 정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죽고만 싶어요, 형수님. 정말 애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서방님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사기꾼 처갓집도 모자라서 사치에 의부증에 폭언까지 정말 누가 봐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건 없었어요. 그저 어깨를 토닥여주고 힘내라는 말 정도밖에 없었죠. 만삭만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홍군형 내주고 싶었지만 괜히 그랬다가는 뱃속의 아이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조금만 참으라고 말을 해주고 서방님을 이끌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동서가 집에 가버렸다고 시부모님에게 말을 하자 황당한 표정으로 에이 하시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아무래도 화가 많이 나셨겠죠. 이 동서라는 여자 때문에 기쁜 명절이 완전 망가져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란스럽던 명절이 지나고 드디어 동서는 출산을 했습니다. 건강한 딸을 출산한 동서 소식에 시댁에서도 좋아해 주었어요. 아들만 있는 집에 드디어 딸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저는 가기도 싫었지만 시부모님이 같이 가자고 재촉하는 바람에 제 아들과 함께 따라 나서게 됐습니다.
처음 가본 서방님네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서방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시부모님들은 너무 귀여운 손녀를 안으시며 입가에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유, 어쩜 이렇게 예쁘니?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고생했다. 시아버지가 돼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 그래, 네 시아버지가 어디 금두껍이라도 숨겨둔 것 같은데 말만 해. 없는 것도 만들어 다 해줄 것 같다. 어머님이랑 아버님의 즐거운 대화가 오갔고 저희 부부도 아이를 안아봤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아기가 궁금하다며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아들 손을 딱 뿌리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저리 가지 못해? 우리 애는 임대 아파트 애랑 못 놀게 할 거야. 너는 거실에 앉아 있어. 동서의 말에 제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얼어 있었고 모든 가족들은 제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제 얼굴이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어떤 부모가 아들이 그런 무시를 당했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요? 출산이고 뭐고 다 엎어버릴 각오로 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내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동서, 얼른 사과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제 자식 제가 알아서 키우겠다는데 형님이 왜 그러세요? 이게 동서가 말하는 자식 교육이야? 어릴 때부터 자기 분수를 알고 커야 헛꿈을 안 꾸죠. 형님도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임대 아파트 사는 주제 어디서 훈계질이세요? 야, 내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집 내 집이야. 진짜 좁아터진 집구석만큼 생각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냐? 거짓말 시키기는 구차한 변명 마세요. 너는 임대 아파트가 전부 서민들이 살고 노인들이 사는 그런 곳인지 아나 본데 가서 네이버에 검색이라도 해봐 이 멍충아. 이렇게 사회생활도 못하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려고 하냐? 우리가 사는 아파트 10년 채워서 분양 전환해서 소유권 이전했거든? 네 머릿속에는 온갖 의심과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데 네가 그런 걸 알 리가 있냐? 저는 그동안 쌓여있던 응어리를 다 쏟아냈습니다. 서방님께 미안했지만 제 아들을 건드리는 건 동서의 실수였어요. 아들은 건들면 안 됐죠. 감히 내 새끼를 무시하는데 그냥 넘어갈 엄마는 없다는 걸 호되게 보여줬습니다. 동서는 서방님한테 눈빛으로 정말 제가 말한 거에 대해 맞냐고 물었고 서방님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코딱지만한 집 두 채는 살 수 있어.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주제도 모르고 막말했다가는 죽을 줄 알아. 알았어? 황당한 얼굴로 안절부절하는 걸 보니 고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짐을 챙기며 말씀하셨죠. 원 기가 막혀서 손녀딸이 너처럼 클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이 뚝 떨어진다. 어떻게 애를 낳아서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니? 일반 아파트면 어떻고 임대 아파트면 어때? 왜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네 형님한테 시비를 거는 건데? 이러다 나중에 우리한테도 시비 걸겠다. 어디 무서워서 며느리를 볼 수 있겠니? 이제는 나도 지친다, 지쳐.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잘 몰랐어요. 모른다고 함부로 말하면 되겠니? 모를수록 행동 조심했어야지. 집에 이렇게 분란이나 만들고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엄마야?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고서는 우리에게 나갈 채비를 하라면서 먼저 현관문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전과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동서는 어머님을 향해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 말버릇 고칠게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동서는 어머님한테 매달리듯이 애원했지만 어머니는 세차게 뿌리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막은 건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어요. 서방님은 동서를 어머님한테 떨어뜨리며 어금니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참으려고 했는데 나 도저히 너랑 못 살겠다. 내가 웬만하면 다 참아보려고 했는데 너는 우리 가족들이 시댁으로 보이기는 하니?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당신 부모님인데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지. 편해서 그랬어. 이제 안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여봐, 당신은 뭘 잘못했고 뭘 앞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하고 살아보려고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서방님은 온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탄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편, 시부모님, 동서까지 그 폭탄 선언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하지만 서방님의 말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걸 마치 분출이라도 하듯 오열을 하며 계속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는데 당신 같은 여자랑 살면 내가 먼저 미쳐버릴 것 같아. 당신 같은 사기꾼 집안, 능력도 없으면서 사치만 좋아하고 어른들 있는데도 마치 지 세상처럼 누워서 TV를 보지 않나. 형제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질 않나. 내 월급을 전부 카드값 대출금으로 쓰질 않나. 내가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집에서 나는 나갈 거니까 더 이상 찾지 마. 서방님은 정말 이렇게 말을 하며 가장 먼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제 남편이 놀라서 서방님에게 달려갔고 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애타게 우리를 불렀지만 누구 하나 동서의 부름에 응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모두들 한마디로 질려버려서 상종도 하기 싫었던 거였죠. 그날 저녁 남편과 서방님은 술이 떡이 돼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군요. 시부모님 집으로 가면 매일같이 찾아와 귀찮게 할 것 같다면서 형수님이 있는 이 집이 안전할 것 같다면서 말을 하더군요.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는 마음에 내 집처럼 편안히 생활하라고 하고는 옷방을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부자리도 깔아주었죠. 남편 말을 들어보니까 술을 먹으면서도 이제 갓 태어난 조카가 불쌍하다면서 하루 종일 울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마음이 어리고 착한 서방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정말 서방님은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놀란 동서는 서방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서방님은 꿈쩍도 하지 않은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얼마나 황당한 일이 있었는 줄 아시나요? 세상에나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며 우는 자기 아이를 놔두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서방님에게 문자만 남겨둔 채 조카를 놔두고 무책임하게 집을 나가버렸고 놀란 서방님은 일하다가 문자를 받고 회사에 월차를 내고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고 했어요. 동서 그녀는 이혼 소송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본인에게 모든 게 불리하게 적용될 걸 알았던 건지 소중한 생명, 자기 딸마저 버린 채 가버렸던 거였습니다. 정말 쓰레기 중에 최악의 쓰레기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며칠 뒤에 합의 이혼해 줄 거니까 서방님한테 2천만 원만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더군요. 카드값하고 대출금을 갚아야 된다면서 말이죠. 정말 미친년이 맞았어요. 하지만 서방님은 아이를 두고 도망간 아내를 보고 더 이상 호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바드득 갈기 시작했어요. 처갓집에 자기 모르게 대출받아 갖다 준 돈, 정신적인 위자료 등도 소송을 같이 걸어서 정신머리 혼미할 정도로 탁탁 털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서방님한테 그냥 합의 이혼해 줄 테니
소송만은 제발 취하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몇 번이나 애걸복걸하며 다시 자신을 받아달라고 성가시게 했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집을 나간 후 조카는 시어머님이 봐주기 시작하셨는데 시댁까지 찾아가서 시부모님께 잘 좀 중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을 한꺼번에 풀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방에서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로 가지고 와서는 얼굴에 팍팍 뿌려버렸다고 하는 거 있죠? 이년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애새끼 버리고 도망간 년이 무슨 낯짝으로 찾아오냐고? 한 번만 더 찾아왔다가는 그때는 소금이 아니라 네 뺨을 갈겨버릴 줄 알아, 이년아. 라고 말이죠.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 울면서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어머님이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살 것 같다고 하셨고요. 이혼 결과는 예상대로 서방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고 양육권과 친권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위자료는 받지 못했지만 대출금은 조금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적당한 선에서 서방님이 합의를 해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또 하나의 소송을 걸고 있어요. 그건 바로 전 동서년이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폐인처럼 지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구 끝까지 가서 양육비를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서방님은 지금 집을 팔고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들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그 동서년이 있을 때보다 얼마나 얼굴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마나 동서한테 질려버렸는지 여자는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의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뒤에서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시댁에 가서 술 한 잔도 같이 먹어주고 조카도 봐주며 나름 즐겁게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동서를 보면 왜 집안의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지 몸소 체감할 수 있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시댁 전체가 흔들릴 뻔했으니까요. 서방님이 바보같이 착해서 동서는 호구라고 생각하고 이용을 했지만 결국 자신의 발등까지 찍혔으니 그나마 위안으로 삼고 있네요. 솔직히 조금만 더 서방님이 처음부터 매정하게 전 동서와 인연을 끊어버렸다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시댁은 이것도 인생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방님과 조카가 앞으로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기를 항상 응원해주고 있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제 날도 좋아지는데 아이들과 아름다운 들꽃도 보며 좋은 것 많이 보시고 좋은 말만 해주며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길고 긴 저의 이야기를 지나치지 않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들의 세상에도 행복만 가득하시고 항상 풍요로운 일들도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따뜻한 봄날 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새 아이와 열심히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기라는 말이 있죠. 상처는 본인을 위해 빨리 잊어버리되 받은 은혜는 결코 잊지 말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든 아니면 나와 같이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든 베풀어야 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다 이해하기 어렵던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를 대리석에 새기고 받은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세상에 태어나 받은 은혜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죠.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제 부모라는 사람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서로를 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둘 다 자식인 저를 버렸어요.
이제 얼굴도 목소리도 가물가물한 어머니는 바로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삶에 대한 의지를 놔버렸죠. 어느 순간부터 저는 아버지가 집에서 술만 마시는 모습만 보게 됐고 아버지는 일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퀴퀴한 먼지와 함께 아버지가 비우는 술병이 쌓여갔죠. 그런 곳에서 저를 구해주신 게 바로 할머니입니다. 아버지가 수두에 걸려서 아팠던 제가 귀찮았던 건지 할머니 댁으로 보낸 후 아예 저는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할머니는 고열에 시달리는 저를 밤낮 없이 간호해 주시면서 우셨어요. 더 일찍 구해주지 못한 게 미안해서 손녀를 안고 우시는 할머니의 눈물이 얼굴에 난 주름을 따라 흐르던 게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납니다. 우리 불쌍한 미옥이 이 할미가 미안하다. 미안해. 그래도 지 자식은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가 우리 미옥에 늦게 데려와서 참말로 미안하다. 말 그대로 저는 할머니께 구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한창 부모 곁이 가장 좋았을 나이에도 아버지가 저를 할머니에게 버리고 간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살면 배가 고파서 찬밥을 남은 김치국물에 비벼서 먹지 않아도 됐고 매일 하루 삼시세끼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도 한번 따뜻하게 안아준 기억이 없는 저를 제 몸이 잠깐이라도 식을 새 없이 꼭 껴안아 주시던 게 바로 할머니였으니까요. 얼마나 할머니하고 사는 게 좋았냐면 매일 밤마다 할머니가 제 가슴을 토닥여주는 온기에 잠에 들면서 부디 아버지가 저를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으면 그냥 이대로 나를 버리고 나와 할머니가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으면 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와 원망의 무게가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소원이 무색하게 다시 아버지가 저와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를 버리고 나서 1년이 조금 넘었을 때죠. 그냥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살던 집을 날렸다고 아예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기 위해 온 거였네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인간이 할머니 집에 얹혀 살긴 했어도 집에 들어오는 날은 적었습니다. 며칠은 막노동한다고 며칠 동안 공사판 컨테이너 박스에서 지내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고 또 다른 며칠은 그렇게 번 돈 쓴다고 돌아다니느라 들어오지도 않았죠. 근데 차라리 그렇게 본인이 번 돈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식 줄 생각도 없이 본인이 다 쓰는 게 나았어요. 돈 없다고 돈 달라고 집에 기어들어와서 할머니가 돈을 내어줄 때까지 괴롭히는 꼴을 보다 보면 초등학생인 나이에 저 인간이 내 아버지라는 게 끔찍할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을 제일 싫어했는데 그때 유전자에 대해 배웠었거든요. 애들이 배우는 내용이니 그냥 자식의 기질이나 외모가 부모를 닮는다는 간단한 내용이었죠. 학교에서 그 내용을 배웠을 때는 어린 나이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 부모라는 사람들은 나를 버렸는데 내 외모도 성격도 그 사람들에게 물려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들렸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모르는 담임 선생님은 다음 과학 시간까지 부모님과 같이 나온 사진을 가져와서 본인과 부모님의 외모가 얼마나 닮았는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저는 차라리 다음 과학 시간이 아예 안 돌아오길 바랬었죠. 제 집에서 침울하게 있으니 할머니께서 절 의아하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냐, 친구랑 싸웠냐 묻는 할머니께 저는 수업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사진을 가지고 가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께서는 다음 날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빗겨주시고 할머니도 머리를 빗으시더니 그때 할머니 집 작은 마당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미호가 이거 이 할머니가 사진 뽑아올 테니까 학교에 가져가. 그리고 너는 네 아빠나 엄마가 아니라 이 할머니 닮았다고 말해. 여기 요 눈이랑 피부 뽀얀 것도 할머니 닮은 거고 너 뼈 튼튼한 것도 이 할미 닮은 거라고 말해.
그리고 똑똑해서 바느질도 잘하고 말 야무지게 잘하는 것도 할머니 닮았다고 해. 미호가, 너는 네 아빠나 엄마 하나도 안 닮았어. 너는 네 할머니 닮은 거야. 그러니까 네 아빠랑 엄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클 거야. 알았지? 오래전부터 제게 가족은 할머니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저를 믿어주고 저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이었죠. 그런 할머니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할머니보다 키가 커지고 힘이 세지면서 언젠가 이별이 찾아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먹는 약이 늘어나면서 할머니가 저를 떠날 거라는 마음의 준비도 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순간이 찾아오니 눈앞에 저승사자가 있다면 차라리 날 데려가 달라고 울고 빌 정도로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네? 할머니 가면 나 어떻게 살아요?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그냥 나랑 살아요. 제가 어떻게든 병원비 벌 테니까 10년, 아니 5년만이라도, 1년만이라도 더 저랑 살아요. 네? 할머니.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런 제 모습이 임종을 앞둔 할머니에게도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은 마음의 짐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걸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성인이 되기 전에 상복에 상주 완장을 차고 할머니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인 아버지가 오긴 했지만 그 인간이 온 이유는 장례식에 마련된 술뿐인 것 같았어요. 그 술을 실컷 퍼마시다가 나중에는 바리바리 싸들고 사라졌었죠. 할머니께서는 본인이 당장 죽음의 문턱 앞에 있었을 때도 손녀인 제 걱정뿐이었나 봅니다. 하나 남은 친척인 고모 할머니께 저를 부탁한다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셔서 저는 졸업할 때까지 고모 할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제가 악착같이 사회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발버둥 친 건 어떻게든 먼저 가서 저를 보고 있으실 할머니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있었어요. 하지만 졸업 후 대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하루에 10시간 추가 근무까지 하면서 살았던 건 무엇보다 제가 제 부모와 다르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대리석에 내가 받은 상처와 원망을 새기면서 나를 버린 걸 후회하게 할 만큼 잘 살아낼 거라고 다짐했죠. 하지만 돈벌레는 돈 냄새를 맡고 어디든 간다고 했나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평생 1년에 한두 번 얼굴도 보기 힘들었던 인간이 제게 찾아오더군요. 야 임마, 당연히 애비가 딸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지. 네가 내 피하고 살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모를까? 이년아, 네 아버지가 너 찾느라 고생을 이만저만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딸 면상 직접 보러 왔으니까 보답하는 의미로다가 용돈 좀 줘봐라. 나도 이제 딸년이 집 밥벌이 할 정도로 컸으니까 너 키운 보상은 받아야지. 처음에는 찾아오면 조금이라도 현금을 지어주고 몇 초라도 빨리 보냈습니다. 그냥 그 인간이 본인을 제 아버지라고 칭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건 그때 찬란한 효과가 있었을 뿐 길게 본다면 제게 치명적이었던 실수였어요. 몇 번 돈을 받아보니 제가 그저 돈 나오는 구멍, 황금알 정도는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달걀을 낳는 거위로 보였나 봅니다. 정말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참다 말했어요. 염치가 있냐고. 고열 때문에 헛것까지 보던 나 귀찮다고 할머니 집에 맡긴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아직까지 내 앞에 나타나 키워준 값 하라고 하냐고요. 내가 키워준 보답을 해야 하는 건 당신이 아니라 날 키워준 할머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그 인간은 이런 궤변을 했습니다. 본인이 없었으면 네가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랄 수 있었을 것 같냐고요. 네 할머니가 내 어머니인데 네가 내 딸인 덕에 할머니랑 살 수 있었던 거라고요. 참담했습니다. 평생 애비 노릇 한 번 안 한 인간이 내세울 거라고 그딴 말을 한다는 게 말이죠. 저는 피가 끓는 심정으로 말했어요.
애초에 내가 당신 딸로 안 태어났으면 이렇게 안 살았지. 차라리 안 태어나고 당신 같은 인간이 내 아버지인 거 몰랐을 거 아니야. 아마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를 새긴 것만 해도 대리석 위가 빼곡하다 못해 자리가 남아나질 않았을 겁니다. 그 대리석 위에 단 하나뿐이던 할머니에게 받은 은혜를 새긴 곳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았죠. 근데 그러다가 할머니의 은혜 말고도 제가 대리석의 은혜를 새길 수 있게 해준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생산관리 직원이었는데 저보다 늦게 입사를 하긴 했지만 1살 연상이었고 제 상사로 들어온 거였어요. 하지만 신입이나 다름없어서 좀 어리숙하긴 했지만 꽤 빠릿빠릿하고 성실해서 공장 내에서 평판이 좋았고 또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죠. 남편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이어서 처음에 제게 다가왔을 때도 그냥 누구에게나 보이는 호의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게 연애 감정이라고 제게 고백을 했을 때는 많이 당황을 했습니다. 솔직히 남편은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 당시 제게 그런 관심은 그저 부담이었어요. 당장 저 혼자 먹고 살기 바쁘고 세상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 자신이라고만 믿어온 제게 새롭게 소중한 사람을 만드는 건 큰 모험이자 사치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모른 척도 하고 또 거절도 해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의아했어요. 내가 뭐라고 저렇게까지 하나, 그냥 다른 여자 만나면 될 걸,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말했었고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조건 좋은 여자랑 연애하라고요. 근데 남편은 제 말에 약간 화가 난 사람처럼 말했어요. 미옥 씨가 뭐 어때서요? 그럼 난 미옥 씨처럼 뭣도 아닌 여자 따라다니는 속 없는 놈이에요? 자신을 그렇게 깎아내리면 자신만 깎아지는 게 아니라 미옥 씨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도 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요. 그때 처음으로 생판 남에게 기대고 싶고 또 기대를 하고 싶었어요. 나도 한 번쯤은 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 처지 때문에 또다시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저는 제게 내밀어진 남편의 손을 잡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에게는 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보여줄 것도 없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연애할 때 남편과 함께 제 아버지라는 인간을 마주했을 때는 그냥 땅으로 꺼지고 싶었죠. 남편이 늦은 밤 제 원룸 앞까지 저를 데려다 줬는데 그때 집 앞 공터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거기가 가로등도 얼마 없는 어두운 곳이라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쇠가 녹슨 목소리로 "이야, 내 딸 미옥이" 하고 불렀을 때는 등골이 서늘하다 못해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너 언제 집 열쇠 바꿨냐? 내가 딸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 쌀쌀한 날 밖에서 기다려야 하냐고"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어냈고 저는 도망치듯 남편에게 인사도 못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만난 남편에게 처음으로 제 가정사에 대해 말을 해줬죠. 저는 남편이 제게 실망을 하거나 못해도 그전과는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남편은 저를 매일같이 집에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또 찾아온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계속 찾아와서 자식한테 돈 가져가지 말라고, 아직 한창 일할 때니 어디든 가서 돈을 벌라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인간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말을 들을 리가 있나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남의 가정일에 간섭 말라고, 인연이 버는 돈 네가 가져가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는 해괴한 말까지 짓거렸죠. 나중에는 남편도 그 인간의 아나무인에 질렸는지 설득을 그만두고 단호한 경고를 했습니다. 미옥이 알아서 잘 사니까 찾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낳아주면 부모야? 낳고 방치하고 제대로 된 관심도 사랑도 안 준 인간이
무슨 권리로 아직까지 찾아와서 딸한테 손을 벌려? 당신같이 빈대만도 못한 인간은 처음부터 자식을 못 갖게 해야 해. 미호기가 잘 큰 걸 다행으로 여겨. 당신 같은 부모 평생 원망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온 자식 손에 잘못되는 거?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이제는 미호기가 참아도 내가 안 참아. 남편은 돌아가신 할머니를 제외하고 제가 처음으로 의지를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만나 결혼을 했던 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 결혼 과정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네요. 제 결혼을 아버지인 그 인간에게 알린 겁니다. 저는 초가을에 결혼을 한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대뜸 그 건방진 놈이랑 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본인에게 평생 자식을 못 가지게 했어야 했다는 말을 했으니 뒤끝이 남았나 봅니다. 솔직히 그렇게 제 결혼 소식을 전하면서 아버지가 와주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그저 축하한다, 잘 살아라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뭐 가서 네 손잡고 행진이라도 같이 하자고? 그래, 딸형 결혼식에 못할 건 없지. 근데 내가 가서 입을 양복이 마땅히 없는데 어떻게 하냐? 요새 옷이 좀 비싸니? 그러니까 돈 좀 보내봐라. 그럼 내가 아주 번지르르한 양복 입고 가서 네 손 잡아줄 테니. 그리고 교통비도 필요하고 거기 네 애비 친구들까지 부르면 축의금도 꽤 많이 받을 텐데 그때 받을 거 미리 땡겨서 줘도 되고. 알아들었냐? 희망을 버리면 절망할 필요도 없다더니 하나 있는 딸에게 축하한다는 말도 못하는 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한 인간에게 제가 너무 많은 기대를 했네요. 저는 아버지의 말에 수십 년 동안 원망들만 새겨온 대리석이 박살나는 기분이 들었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올 필요 없어. 그냥 알고나 있으라고. 한때는 그래도 낳아준 부모라고 내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당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는 내 진짜 가족 만나서 가니까 혼자 잘 살라고 그 말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는 드디어 내 가정 꾸려서 가는데 당신은 이제 정말 혼자니까. 마지막 인사하려고. 그래도 당신한테 고마운 거 하나는 있네. 내가 태어나지도 못했으면 이렇게 내 행복 찾지도 못했을 텐데. 고마워요, 아버지. 평생 딱 하나 나한테 잘한 일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과거를 묻고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미련 없이 상처를 대리석에 새기던 과거를 버릴 수 있었던 건 이제 새로운 대리석에 새길 은혜를 무수히도 많이 준 남편과 제 시부모님을 만났기 때문일 거예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께서도 혼자였던 절 가족이 되어서 품어주신 분들이거든요. 처음에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을 때는 불안했었어요. 고아나 마찬가지인 저를 가족으로 받아줄 집안이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런 불안함이 무색하게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 저를 키워주신 할머님께 우리 며느리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같이 할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데려가 달라는 말도 하셨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때 당시 수선집을 하셨거든요. 근데 동네에서 드라이 클리닝하고 옷 줄여주는 일반적인 곳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 천이나 가죽에 생긴 얼룩이나 해지고 뜯어져서 변질된 가죽을 재가공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곳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 거의 20년이 지난 가죽 가방을 이제 산 새 것처럼 바꾸는 기술을 보면 장인이 따로 없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옷이나 손끝에서 수선집에서 사용하는 화학 약품 냄새나 매일같이 손끝이 다릴 정도로 만지는 가죽 냄새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그 냄새가 날까봐 신경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미호가 네 시아버지 너한테 약품이나 가죽 냄새 나면 며느리 사랑 못 받을까봐 새로 장만한 옷 입고 아침부터 목욕탕도 갔다 왔다.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에서도 약품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이발도 하고 왔어. 아버지, 아침부터 바쁘셨네요.
근데 30년이 넘게 한 일인데 그렇게 해서 금방 냄새가 가시겠어요? 지금도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창욱이 너 조용히 해라.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노력이라도 하는 게 상대방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거요. 근데 미호가 정말 냄새 좀 나니? 어, 살짝 나는데 전 오히려 좋아요. 이런 냄새 맡아본 적 있거든요. 어렸을 때 할머니 친구분이 하시는 바느질 공장 가면 맡던 냄새랑 비슷한데 왠지 그때 생각도 나서 좋은데요. 제 말을 들은 시아버지께서는 다행이라고 그때 생각나면 언제든 본인 수선집으로 놀러 오라며 유쾌하게 웃으셨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가족은 할머니와 저 딱 두 명이었다는 제게 복작복작한 새로운 가정을 선물해 줬습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하자마자 시댁에서 합가를 해서 살았는데 신혼 초에 참 적응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아침에 다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잠에서 깨는 것도 새로웠고 식사할 때 여럿이서 둘러앉아서 한 입 먹고 말하고 또 한 입 먹고 말하면서 식사 시간만 40분이 넘도록 하는 것도 새로웠어요. 그리고 밤이 됐을 때 갑자기 저희 방문을 두들기는 노크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면 허기지지 않냐며 야식으로 비빔밥을 해먹자는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도 새로웠습니다. 또 독립을 한 시동생은 본가에 올 때마다 늘 어디서 음식을 포장해서 바리바리 사들고 왔었는데 제가 시댁에서 살게 된 후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위주로 사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집을 찾은 시동생의 손에 칼칼한 전골류나 등갈비, 해산물 찜이 들려있는 걸 보고 뭔가 가족으로서 챙김을 받는 것 같고 내 생각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는구나 하고 소소한 감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노력하는 만큼 보답을 받고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 가까웠어요. 쥐구멍에 볕이 들어도 그곳은 여전히 쥐구멍이고 인생은 어차피 출발선부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남편과 결혼한 후에는 이렇게 행복하기 위해 그 고생을 한 건가, 그렇게 외로웠던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늦게 만나게 된 가족들 틈에서 행복하다라는 감정이 느껴지면 늘 할머니 생각이 났었죠. 그건 지금도 그러는데 제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부디 할머니께서 보실 수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마 돌아가신 할머니의 임종 앞에서 이성을 잃고 울고불고 해서 할머니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었던 게 죄책감이 돼서 남았나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마다 저희 할머니를 떠올려주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생전 만나보지 못한 저희 시어머니를 떠올려 주셨어요. 제가 첫 임신이 쌍둥이였는데 아무래도 배에 애가 둘인 만큼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배에 무거운 추를 달고 땅속으로 꺼질 것만 같았고 잘 때도 몸도 마음도 편히 숙면을 취한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그 힘든 10달을 버텨내고 출산을 했을 때는 쌍둥이들을 낳다가 골방골까지 골절돼서 퇴원도 못하고 몇 주 입원을 해야 했어요. 그때 매일 제 곁을 지켜주신 게 바로 저희 시어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출근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 제가 입원한 입원실에서 저와 같이 살다시피 하면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미옥이 너 산바라지 제대로 안 해주면 나중에 네 할머니께서 내 꿈에 나와서 혼내실걸? 애지중지 키운 손녀딸 며느리로 삼아놓고 제대로 돌보지도 않는다고. 네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하셨을 일 내가 대신 하는 거니까 걱정 말고 너는 그냥 푹 쉬기나 해라. 어차피 너랑 나랑 집에 가도 쉬지도 못해. 애 하나 보는 것도 전쟁인데 아휴 둘이라니 지금부터 힘을 비축해 놔야지.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은 집에서 시아버지와 시동생이 남편을 도와 쌍둥이를 돌봐줬죠. 내 가족이 많아졌다는 걸 실감했던 순간이기도 해요. 남편이 출근해 있는 동안은 시아버지께서 수선집은 최씨 아저씨에게 맡기고 손녀들을 돌보셨고 남편보다 일찍 퇴근을 하는 시동생이 시댁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도와 조카들을 봤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 신체적인 성장은 멈추지만 정신적인 성장은 무한히 계속된다고
결혼하고 저는 참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쌍둥이들이 3살이 되던 해 셋째가 생겼을 때는 마냥 행복했어요. 애 셋을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래도 저와 함께 해줄 식구들이 많으니 그걸 믿고 욕심을 낼 수 있었나 봐요. 제 사연이 그냥 여기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후로도 셋째를 낳고 남편과 시부모님과 시동생과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요. 하지만 제 충만했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20주 정도 됐었을 때 생긴 일이었어요. 지금도 종종 그때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고 싶다는 무의미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날은 남편이 퇴근을 늦게 한 날이었는데 밤 9시 정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 지금 오는 길이야? 어, 지금 가. 밥은 다 먹었지? 아까 다 먹고 지금 막 진이랑 민이 씻기고 나왔어. 아이고, 우리 여보야 배 나와서 애들까지 씻겨서 힘들겠구만. 출출하지 않아? 가면서 뭐 사갈까? 됐어. 지금 이 시간에 뭘 사와. 그냥 빨리 들어와서 당신이나 밥 먹어. 에이, 출출하잖아. 우리 여보야 뱃속에 콩알이는 뭐 먹고 싶다고 안 해? 들어가면서 사갈 테니까 야식으로 같이 먹자. 그냥 빨리 오라니까. 와서 김치찌개 남은 거에 살이 넣어서 먹자. 정말 그거면 돼? 당신 떡볶이 먹고 싶지 않아? 어제 TV에서 즉석 떡볶이 맛집 나오는 거 보고 가보고 싶다고 했잖아. 떡볶이에 튀김이랑 순대 안 당겨? 뭐 사오면 먹게 하겠지. 거봐, 먹고 싶은 거 있으면서. 알았어. 내가 떡볶이가 식기 전에 광속으로 사갈게. 자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저와 함께 먹을 떡볶이를 사오겠다는 남편. 저는 남편이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그릇과 수저를 준비했고 같이 드실 거냐고 묻기 위해 시부모님 방에 갔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두 분이 TV를 킨 채로 벌써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TV를 끄고 나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30분이 지나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분명 남편은 그 당시 저희가 자주 사 먹던 역 근처 포장마차에 들렀을 텐데 거기서 집까지 걸어도 15분이 안 되거든요. 이 시간에 우리처럼 야식 먹는 사람이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1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집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 전화도 받질 않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 그때 정막을 뚫고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휴대폰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당신 왜 아직도 저 주창욱 씨 가족 되십니까? 휴대폰 너머 들려온 목소리는 남편이 아니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제가 놀라서 차마 맞다고 대답을 못했는데 그 목소리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창욱에게 사고가 났고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다고. 상태가 위중하니 가족분들이나 보호자분이 지금 빨리 오셔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시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하고 울리는 큰 소리에 방에서 주무시고 계시던 시부모님이 놀라서 뛰쳐나오셨어요. 저는 제가 받은 전화에 대해 설명을 했고 시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남편에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쌍둥이와 함께 집에 남으셨고요. 병원에 도착을 했을 때 남편은 이미 수술실에 들어간 다음이었습니다. 중간에 수술실에 있던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저와 시아버지께 남편의 상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어떤 수술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지만 그때는 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느 장기가 파열이 됐고 갈비가 골절이 됐는데 그게 뭘 뚫었고 알아먹지 못해도 남편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살려만 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그리고 신께 빌었어요. 그리고 수술실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고 5시간 후 남편은 다시 저희 곁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끝내 살리지 못했다고 죄송하다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했고 시아버지는 그 말과 동시에 주저앉아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 창우가, 안 돼. 창우가, 창우가. 저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이건 끔찍한 악몽이고 다시 눈을 뜨면 나는 집에서 떡볶이를 사올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시 눈을 떴을 때 병원 천장이 보이고 제 팔 한쪽에는 링거가 꽂혀 있더라고요. 주변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이 보였고요. 제가 깬 걸 본 시어머니는 제가 수술실 앞에서 쓰러졌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남편은요? 그 사람은 나았어요? 수술 잘 됐대요? 막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는 남편을 찾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껴안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유, 불쌍한 우리 창욱이 너랑 애들 두고 어떻게 눈 감니? 라고 하시면서요. 남편을 친 차는 음주운전 차량으로 신호 위반을 하고 길을 건너던 제 남편을 친 뒤에 뺑소니까지 쳤다고 해요. 몇 시간도 안 가서 목격자의 신고로 잡히긴 했지만 그렇다고 제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인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서 남편 장례식을 지킬 수도 없었어요. 탈수까지 심하게 와 이러다가 뱃속의 애가 잘못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 놓고 울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허무하게 보내고 저는 며칠 동안 아직도 눈앞에 선한 남편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만 봤습니다. 영상 안에서 남편은 쌍둥이들을 양손에 안고 그네를 타고 있었죠. 진이야, 민이야, 저기 봐봐. 엄마 있네? 엄마한테 손 흔들어. 옳지. 엄마 사랑해요. 해봐. 엄마 사랑해요. 며칠 내내 틀어박혀 울기만 하고 시부모님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요. 내가 그때 끝까지 떡볶이를 안 먹겠다고 했으면 미래가 조금 바뀌지 않았을까? 나는 왜 그때 그걸 사오라고 했을까 하는 죄책감에 그냥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냥 하늘로 가버리고 싶었어요. 거기 남편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니 살만할 거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의미 없는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말라갈 때 시부모님은 저를 위로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고, 너는 잘못 없다고 하시면서요. 근데 그 위로가 저를 더 슬프게 했어요. 저는 남편을 잃은 거지만 두 분은 자식을 먼저 보낸 건데 제정신이 아닌 며느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이 저를 더욱 작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살긴 사라지더군요. 쌍둥이들이 제게 매달려서 울면 애들 달래고 먹이고 입히느라 시간은 가긴 가고 또 뱃속의 아기는 엄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니까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 남편은 떠났지만 세상은 돌아갔고 저도 숨을 쉬면서 살아갔어요. 그렇게 신락 같은 한 줄기 의지를 손에 쥐고 아들 낳았습니다. 그래도 내게는 남편 덕분에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시부모님이 계시니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셋째를 낳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시부모님께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제 인생을 내 가족과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하니 나란히 앉아 계셨던 시부모님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이제 힘들게 우리 집 며느리 역할까지 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아이, 어머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제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냥 같이 사니까 당연하게 하는 거죠. 그 당연한 게 지금 너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 생각해봐라. 너 지금 애새 보면서 나나 네 시애미까지 모시고 살잖아. 미호가 너 아직 30대다 30대. 앞날이 창창하고 한창 본인 인생 살아갈 때야. 죽은 남편 눈에 밟혀서 남은 시부모한테 헌신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고. 이게 시부모하고 며느리 영 끊자는 게 아니야. 창욱이가 그렇게 갔어도
너는 언제까지고 우리 며느리일 거고 우리도 네 시부모고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야. 너 자리 잡을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 거고 앞으로도 계속 얼굴 보고 살 거다. 그냥 우리도 네 어깨에 있는 책임을 좀 덜어주고 싶어서 그래. 처음에는 물론 상처를 받았죠. 설마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며느리도 아니라는 건가? 애들 셋 같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내보내시는 건가? 정말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동생에게 듣기로는 시부모님께서 손주들을 볼 때마다 괴로워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남기고 간 자식들을 보면 떠난 아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어 하셨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어떻게든 과거를 잊고 남은 내 가족과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처럼 시부모님도 떠난 아들은 잊고 남은 시간을 살아남기 위해 애쓰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을 나와 애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약직 일을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래도 몇 년은 생활비를 보태줄 테니 창욱이 보험금으로 살라고 하셨지만 괜히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안 좋은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일찍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마음이 쓰이셨는지 제가 나가 살면서부터 매달 제게 생활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이제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해도 시부모님은 애들 먹이고 입히는 데 쓰라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시댁을 나온 걸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의 결정이고 저 또한 그 결정을 따른 걸 후회하게 되면 괜히 남편의 죽음을 핑계 삼아서 안 좋은 선택을 한 거나 다름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나름 아이들과 잘 살긴 했지만 나오고 나서 3년이 지났을 때는 한 번 크게 후회를 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말입니다. 저보다 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그 후로 건강이 안 좋아지시긴 하셨어요. 몇 번 쓰러지셔서 심장에 무리를 받기도 하셨지만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도 저희 집에 와서 손주들과 놀아주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심장마비로 먼저 떠난 아들을 따라가신 거예요. 결혼하고 긍정적이게 바뀐 제 성격이 다시금 피폐해질 것만 같더라고요. 그리고 더욱 시어머니의 죽음이 제게 큰 상처가 됐던 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시아버지께서 제게서 멀어지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애들 데리고 시댁에도 자주 갔고 또 시부모님께서 제 집에도 오셨었는데 시어머니의 장례식 이후로는 시아버지께서 이상하게 저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은퇴해서 수선집도 접으신 분이 얼마나 바쁘시다고 며느리와 손주들에게 시간을 안 내주시나 했습니다. 그저 꼬박꼬박 매달 생활비 100만 원을 제게 보내주시고 제가 보내드리는 애들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시고 영상 통화를 가끔 하는 게 다였어요. 제가 찾아간다고 해도 시아버지께서는 아니라고 애들 데리고 2시간 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통 일이냐고 하시면서 만류하셨습니다. 시동생에게 혹시 시아버지께서 어디가 편찮으시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도 시동생은 그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성격이 좀 바뀌셨는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만 대답을 했어요. 저도 참 빵점 며느리였던 게 그 말만 믿고 저 살기 바빠 시아버지께 소홀했다는 거예요. 그냥 전화 몇 번 드리고 애들 사진 보내고 하는 걸로 며느리 노릇 다 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제 안일함에 하늘이 벌을 내린 걸까요? 남편이 죽고 10년 후 그렇게 저를 만나주지 않으시던 시아버지께서 제게 갑자기 먼저 연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다리던 시아버지의 연락이 하늘이 내린 벌이냐고요? 그게 마지막 연락이나 다름없었거든요. 그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전화를 받은 저는 어안이 벙벙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먼저 연락을 하세요? 저번부터 제가 먼저 전화드려도 잘 받지도 않으셨으면서. 늙은이가 전화 소리가 잘 안 들리니 어쩔 수 없지. 어째 너하고 애들은 잘 지내니? 목소리가 밝은 걸 들으니까 잘 지내는 것 같구나. 저희야 늘 똑같죠. 아버님은 건강하시죠? 다음 주에 제가 아버님 댁에 한번 갈까요?
늘 제가 먼저 간다고 해도 올 필요 없다고 하시던 시아버지께서는 그날도 제게 같은 말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아버지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얼굴 한번 보고 싶네. 미호기가 잘하던 수제비도 먹고 싶고, 미호가 내가 가면 오랜만에 우리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주던 밥상 받을 수 있냐? 저는 얼른 당연하다고 제가 가서 직접 해드리겠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그 말이 두 번 다시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처럼 당장 내일이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아니라고 내가 간다고 날짜 잡을 테니까 그날 보자고 하셨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정말 7년 만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거라 며칠 내내 청소를 했고 당일 아침 일찍 새벽 시장에 가서 바지락 싱싱한 거 사와서 시원한 수제비를 한 손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반죽해서 뚝뚝 끊어지는 수제비도 모자랄 것 같아 혹시 밥을 드시고 싶어 하실 것도 같아서 밥이랑 반찬도 따로 만들었고요. 수제비랑 석박지 같이 드시는 걸 좋아하셔서 석박지도 미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시아버지를 기다렸고 드디어 약속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리고 시아버지가 도착하셨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시동생과 함께 왔는데 시동생이 부축을 해서 함께 제 집 현관을 지나 들어오는 사람은 저희 시아버지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게 바뀌어 있었어요. 원래 제가 기억하는 시아버지께서는 키 170 중반의 70kg대로 건강한 체형이셨는데 그때 제 눈앞에 시아버지께서는 60kg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서는 모습에서 저는 큰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단 먼 곳에 오신 만큼 상을 차려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만든 음식을 아주 조금씩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 역시 이 맛이다. 내가 날이 추워지면 그렇게 미혹이 네 수제비 생각이 났다니까. 그럼 날 추워질 때마다 저 부르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당연히 제가 가서 해드렸을 텐데.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웃으시면서 이제라도 먹었으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차마 식사하는 내내 제 머릿속에 떠다니는 질문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긴 식사를 끝내고 나서 시아버지께 물었죠. 아버님, 요새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죠? 물어본 게 아니라 제 희망사항을 말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시동생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조마조마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살풋 미소를 한번 지으시고 대답하셨습니다. 늙으면 다 일이 되는 거지 뭐. 새삼스러울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미호가 너나 나나 같이 소중한 사람 떠나보낸 거 알면서 이런 말 하는 게 참 미안하구나. 나도 다 지나고 나서 알리고 싶었는데, 아휴, 참. 날짜 받아둔 사람 마음이 이리 약해지나. 너하고 애들 보고 싶어서 내가 욕심을 좀 부렸어. 천천히 말을 내뱉던 시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고, 저도 덜컥 겁이 나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시아버지의 다음 말을 듣고 쏟아져 내렸어요. 내가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으려나. 그래서 가기 전에 너도 보고 애들도 보고 또 네가 한 음식 한번 먹고 가려고 왔다. 떠날 날이라니. 아버님, 그게 지금 무슨 오랜만에 오셔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나 떠나고 나서 진욱이한테 전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날짜가 다가오니까 그래도 얼굴을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그 많은 일을 겪은 너한테 이런 말 전해서 내가 면목이 없구나. 미안하다. 아버님이 왜 미안하세요?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아버님이 왜?
아니, 아버님 잘못하신 거 있어요. 왜 그 말을 이제 하세요? 이제 와서 얼굴 볼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 하시면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7년 만에 제게 찾아오신 시아버지께서는 췌장암 말기로 제게 알리지 않고 요양병원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시고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연락이 앞으로 다시 시아버지와 자주 왕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었는데 실상 그 연락은 영원한 작별을 위한 연락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우는 저를 보고 시아버지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그런 시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울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소매로 얼굴을 쓱쓱 닦으시더니 말하셨습니다. 이누야, 이건 할아버지가 기뻐서 우는 거야. 이렇게 이누 엄마랑 이누랑 민이랑 진이 오랜만에 봐서 이 할아비가 너무 행복해서 우는 거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미련도 안 남게 잘 사는 거 보여줘서 고마워서 우는 거고. 미호가 너 아무것도 할 것 없다. 그냥 네 시애비 잘 보내주기만 하면 돼. 그거면 된 거야. 넌 이미 나한테 해준 게 일이 많지 않니? 그러니까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마음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아이처럼 울면서 시아버지께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원망도 하고 싶었고 저 자신을 마구 치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앞에서 그런 실수를 했었어요. 그리고 후회를 했었기에 차마 시아버지께 같은 실수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우는 거 말고 매달리는 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가시는 날 그 직전까지 저희가 행복하게 잘 하는 모습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계시는 병원에 찾아갔고 쌍둥이가 상장 받은 것들을 챙겨가고 또 아들이 피아노 배우는 걸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제가 회사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도 말씀드리면서 아버님이 그때 저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없었을 일이었다고 했죠. 어떻게든 시아버지께서 눈 감기 전까지 이번 생이 정말 행복했고 또 이룬 일이 많았다는 걸 느끼셨으면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한 달하고도 17일째 되던 날 주무시다가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셨어요. 저는 또다시 제게 소중한 사람을 하늘의 별로 떠나보냈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시동생은 제게 시아버지 유언이 들어있는 편지 4개를 건네줬어요. 저와 손주들에게 각각 남기신 거였죠. 손주들에게는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써두셨고 또 그런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꼭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게 남긴 편지에는 제가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을 회상하시면서 서두를 시작하셨습니다. 미호가, 네가 처음 우리 집에 온 날을 기억한다. 나는 네가 나와 네 시애미에게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네가 우리 가족이 돼서 우리와 행복하게 살 거라는 걸 알았다. 야무지긴 했지만 종종 남의 눈치를 살피는 널 보면서 의아했지. 근데 그게 다 과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왔던 지난 흔적의 결과라는 걸 알았을 땐 네 시엠이 몰래 울기도 했단다. 그리고 그런 네게 나도 시엠이도 네 할머니께서 그러신 것처럼 든든한 방패이자 지원군이 되고 싶었어. 우리가 너한테 그런 존재가 됐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디 네가 우리와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했었길 빈다. 편지에는 제 걱정과 제 행복을 바란다는 마음이 그득그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 한 통만으로도 저는 이미 시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시동생은 제게 시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2억이라는 유산까지 남기셨다는 거예요. 2억이요? 아니,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 도련님은요? 도련님도 이제 곧 결혼해야 하는데 돈 필요하잖아요. 형수님, 저희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남기셨겠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제목까지 다 남겨두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부담 없이 가져가세요. 그건 아버지가 형수님한테 남기신 오로지 형수님하고 애들 몫이에요. 솔직히 저는 저보다도 시동생이 더 걱정이었거든요. 시동생은 30 후반까지 혼자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결혼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아버지께서도 돌아가셨으니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저나 애들로 그 공허함이 메꿔지면 좋겠지만 그동안 거리를 두고 살았기에 시동생이 그걸 원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시동생이 그러더군요. 앞으로 형수님과 조카들 인생의 한 부분으로 있고 싶다고요. 제가 이제 누가 있어요? 저 완전 거 하나 다름없는데 형수님하고 민이랑 진이랑 인우가 제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물론 형도 없고 부모님도 없어서 형수님하고는 남이라고 해도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저희 형이 목숨보다 소중히 생각했던 가족들 이젠 제 가족이라고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찾아와도 내치지 말아주세요, 형수님. 저는 내가 왜 내치냐고 언제나 환영이니 오라고 했습니다. 애들도 삼촌을 좋아하고 저도 시동생에게 고마운 게 정말 많으니까요. 시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지만 주말이면 종종 저희 집에 와서 저와 아이들과 함께 가족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른 시동생에게도 가정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걸로도 만족하는 눈치라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고요. 어쩌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베풀고 살라는 뜻으로 제가 몇 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을 누렸는지도 모릅니다. 남은 인생은 제가 할머니께, 남편에게, 그리고 시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살라고 말입니다. 언젠가 저도 저와 같이 사랑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제가 가족들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싶어요. 지금은 그 관심을 제 아이들에게 쏟고 있지만 기회가 온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제가 겪은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은 다른 분들께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자국이 바로 사연튜브에 제 사연을 보낸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많은 분들께 제 이야기를 전하고 다짐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리석의 은혜를 새길 수 있도록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